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국의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 충격,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 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유질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유질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의 침체로부터 경제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사람과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그린 선도국가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래 한반도가 선진국 가는 미래 산업의 기초를 낳는 이런 거를 목표로 하죠. 국가사회 디지털 전환, 정부 디지털 정부 혁신 전략, AI 추진 전략,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디지털 포용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면화하고 가속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은 국내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K방역 시스템으로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한된 내수 시장과 수출 주도로 성장해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올해 수출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다 9월에서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달에 다시 3.6% 감소했습니다. 수출길이 좁아지자 주력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고 여기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과 관광, 여행, 음식 등 서비스 산업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고용시장의 축소로 이어져 가계 경제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패러다임을 바꿀 정책을 통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를 잘 대처한 힘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기회를 통한 도약의 문인 한국판 뉴딜 앞에 서 있습니다. 5천여 명의 승객이 김포공항 1980년대 한국 어머니들의 선망의 대상은 코끼리 밥솥이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누구나 하나쯤은 장만해 왔고 90년대 학생들에게 소니의 워크맨은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아이콘과 같았던 일본 전자제품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서 삼성, LG에 대한 선호도가 일본 브랜드보다 높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IT 강국으로 우뚝 서면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파격적 규제 완화, 적극적인 지원 정책,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IMF 당시 기업과 산업이 붕괴되고 실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설 때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IT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경제 위기를 산업구조의 변화로 대응하며 지식산업 시대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결국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YS 정부 때 정보통신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 통신망의 대대적인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엠팩3, 엠팩4 이래서 동영상 압축 기술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메일이 나오면서 이제 폭발해 버린 거죠.
우리가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 동사무소에 직접 가야 했던 이전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쉽게 뗄 수 있고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당시 구축했던 전자정부 체제 덕분입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유지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발 경기 침체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도 사업으로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녹색 성장 기반의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해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녹색 성장과 경제 디지털화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환경을 지키면서 국민의 삶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일자리 안정화에 힘써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와도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IMF를 딛고 IT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학교와 회사를 못 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산업과 비대면 서비스를 탄탄하게 구축해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와도 쉽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언택트, 그렇죠. 비대면, 네. 예, 뭐 화상회의로 하고 재택근무하고 원격 수업하고 원격 진료까지 하고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급속히 벌어졌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가져다 준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입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5G 네트워크라는 수문을 통해 내보냅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데이터는 인공지능과 만나 전 산업 영역에 걸쳐 새로운 서비스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댐입니다. 데이터댐 안에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 저장, 뭐 축적, 가공, 활용 해서 거기서 AI라는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전기를 가지고 온갖 세상을 기업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생산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뭐 신서비스 상품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천으로 쓰이는 게 데이터댐이죠. 지금 시대의 데이터는 경제적 자산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입니다. 데이터를 잘 축적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산업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AI, 데이터, 클라우드, 뭐 또 5G로 대표되는 지능형 네트워크 이런 투자 사업들이 많아지면요. 일자리 사다리가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뭐 몇 시간 배워서 하는 단순한 데이터 라벨링하는 일자리에서부터 거기서 몇 달 뭐 숙련되면 이제 뭐 데이터 품질을 뭐 이렇게 들여다본다든가 하는 또 중급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것이고 데이터 하나만 놓고도 가장 쉬운 거에서부터 아주 양질의 최고의 일자리까지 이 사다리가 만들어지듯이 인공지능 고도화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라벨링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이 화면이 라벨링하는 작업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점이 각 사람의 관절에 정확한 위치에 찍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찍혀 있지 않으면은 점을 이렇게 이동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이라던가 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뭐 이거를 21세기형 뭐 눈알 붙이기 이렇게 이제 조금 낮게 평가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저도 뭐 올해 회사를 다녔지만 회사에서 실제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단순 반복적인 일이 상당히 좀 많아요. 원래 일이라는 게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60-70%는 그런 단순 반복이고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해서 하는 일은 뭐 20-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물에 바운딩 박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단순 반복적인 일의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또 그게 또 다는 아니고 그래서 그 작업 난이도 자체가 점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이제 인더스트리, 의료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면서 사실은 그런 전공자들만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요. 정부가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해 58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기업에서는 커지는 시장 규모에 발맞춰 기술 연구 개발 및 인력 고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디지털 뉴딜 예산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우려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충분히 계획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모돼서 혹시 예산이 뭐 잘못 쓰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산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고 사실 그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많은 또 작업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AI 생태계가 좀 성장하는 데는 큰 어떤 전환점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형 일자리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은 필수입니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기관에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홍재영 교사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초등 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되게 어려운 학문이고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 학문의 어떤 기초가 되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건 데이터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기초교육으로서 인공지능 교육, 그런 기초교육으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는 게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정부는 국가 디지털 전환 수준과 정부의 디지털 성숙도 등을 판단한 2019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 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처럼 그린 뉴딜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린 뉴딜의 가장 큰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탄소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자 환경 문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은 이미 지난해 장기적인 계획이 담긴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그린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여름철을 중심으로 여러 자연 재난을 겪었습니다. 2018년에 강원도 홍천은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가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고 2019년에는 여름과 가을에 걸쳐 태풍이 7개나 오면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54일 동안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미 기후의 위기가 다가왔음을 자연히 경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간이 멈추니 자연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산업을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는 원자력, 석탄, 화학의 대규모 집중형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의 분산형으로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석탄이 아닌 새로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세계적인 회사들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된 제품만 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규모 해상 풍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자력 몇 기에 해당될 만한 그걸 만들게 되면 우리의 또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참가하면 돈도 벌고. 핵심 정책으로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통한 에너지 제로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차와 전기차 등의 인프라 확충, 녹색 산업 성장 등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인 노원 이지하우스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친환경화 방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 자재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건물 외벽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너지 자립 아파트 단지들 많이 이제 생겨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대폭 획기적으로 전략하고 필수적인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자립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단열 효과를 극대화한 에너지 제로 주택은 가스 히터, 에어컨 등 냉난방 장치 없이 여름 26도, 겨울 20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가 지금 집안 온도가 지금 23도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온도가 23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을 켜면 요거가 개수가 틀려져요. 하나냐 둘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량을 지금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를 알 수 있는 거네요.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에너지 제로 건축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모범적인 건물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용량 전기가 또 많이 줄었네요. 네. 난방도 많이 줄었고. 네. 벽이 여기가 두껍거든요. 벽이 두껍고요. 외부에 그 블라인드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태양을 막아주기도 하고 보존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겨울에도 저희는 난방을 안 켜고 살아요. 올해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 2025년부터 민간 건축물에 대해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진행의 세밀함과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입주민이 제로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탄소 저감, 탄소 제로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을 해요.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 쪽의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상 건물, 그다음에 시행 그 일정 같은 게 관심이 많겠지만은 저희들 같은 이쪽 관련하는 사람들은 입주민에 대한 홍보, 사용자들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정부는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차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전기차는 기존 화석연료차는 달리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대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최적의 차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수소 사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차는 대기 중 오염물질을 흡입하여 정화해 맑은 공기를 다시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공해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수소차를 염두에 두었다가 이번에 정부 지원금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선은 조용하고요. 연비가 경차 정도 되는 수준이 좋고요. 단점은 아직까지 충전소가 많이 없어서 그 불편함이 좀 있어요. 이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50만 기 확대, 수소차 충전소 450곳 확충 등으로 2025년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보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전기 차량의 구매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수소 충전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그 수소 충전소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과 부족한 경제성으로 인해서 보급률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들으면 위험하다. 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 수소 충전소를 연상하시면 뭐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수소 폭탄을 인식을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수소 충전소는 기타의 주유소라든지 LPG 충전소보다 더 까다롭게, 그다음에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경우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이 나서서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판매 수익이 적어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정부 지원과 기업 간 공동 투자를 통해 초기 비용을 낮추고 민간이 자생적으로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까지 디지털과 그린은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체제를 새롭게 하고 국가 비전을 전환하는 모든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교육, 인재를 키우고 전 생애에 걸쳐서 충실한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전 국민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용 취약계층, 소득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생계가 위태로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앞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게 빈번해지고 직장을 잃는 경우도 많아지고 플랫폼 근로자도 훨씬 더 확산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망, 일자리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고용사회 안전망의 핵심은 국민 취업제도 실시와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는 법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첫째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적어도 최소한도의 생활 보장은 될 수 있도록 그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정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라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일하다가 실직을 한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제도. 잘 갖추어진 고용사회 안전망은 청년 세대에게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벤처에 실패한 게 경력이 되잖아요. 우리는 벤처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벤처에 투자하는 과감한, 나는 재정 많은 투자를 해줘라, 시드에.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결국 이제 도전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도 보면 IMF가 났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삼성에 사내 벤처 하던 이혜진, 김범수 다 창업했던 사람이 오늘날 저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됐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세대를 위한 고용 정책도 필요합니다. 길어진 평균 수명과 빨라진 은퇴, 디지털로의 산업구조 재편 등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외국과 같은 연금제, 국민연금이 되었던 퇴직연금이 됐던 연금제도에 의존해서 노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족한 연금 대신에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뉴딜이 됐든 어찌 됐든 지금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는
나이 든 세대들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이분들이 조금 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일자리 영역을 찾아내는 거 그게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실시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뿐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등 고용사회 안전망은 더 강화됩니다. 복지라는 말이 비용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사회가 더 높은 점핑이 필요한 안전망이다. 마치 서커스 가면은 확 멀리 뛰어는 연습을 하려면 그물망이 없으면 누가 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에서 봤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공동체는 파괴된다는 것을 안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세계 명실상부한 3위 국가로 될 수 있는 길을 가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사회고용 안전망은 내 삶을 더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도전하고 앞서 나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부터는 앞서 소개해드린 6개 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특색 뉴딜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판 디지털 뉴딜을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대전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오늘은 제가 감자 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내진을 동남권의 강력 철도망을 구축할 수 203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